피고인, 손목을 보여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11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60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 희미하게 남은 나비 문신을 30년 전 고아원 앞 박스 속에서 함께 발견된 바로 그 나비와 똑같은 문신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 35살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정혜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간 무죄 승소율 87%. 언론에서는 저를 기적을 만드는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무엇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1994년 3월 5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 사랑의 집 고아원 앞 새벽 5시경 청소하던 원장 선생님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낡은 박스 안에 담요로 감싸인 갓난아기. 바로 저였습니다. 박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어. 제발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 이름은 우진이에요. 파란 볼펜으로 떨리는 글씨로 쓴 짧은 문장. 그리고 박스 안에 하나 더. 여자 손목 사진 한 장. 나비 문신이 선명하게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그 사진과 쪽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우진아, 내 엄마가 언젠가 널 찾으러 올 수도 있어. 그때를 위해 잘 보관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언젠가 엄마가 올 거라고. 나비 문신을 한 손으로 저를 꼭 안아줄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제 생일에도, 졸업식 날에도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씩 입양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우진이는 엄마를 기다리는 중이래.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보같이. 버린 엄마가 다시 올 리 없잖아.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원장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제 입양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 파일을 뒤지다가 발견했습니다. 정우진 발견 당시 상황 보고서.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아 유기죄로 경찰 수사 진행했으나 유기 모친 신원 미상으로 종결. 유기죄. 제 엄마는 범죄자였습니다. 저를 버린 것은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나비 문신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쪽지는 찢지 못했습니다. 미안해라는 그 두 글자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진아, 넌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요. 왜?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을 찾아서, 법정에 세워서. 왜 저를 버렸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변호사를 택했습니다. 더 자유롭게 진실을 찾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가 된 후 10년. 저는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구하기도 했고, 유죄인 사람을 벌받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 제 사건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을 버린 여자는 누구인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3월 5일 전후로 연신내역 근처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며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겠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2024년 10월 15일.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으로 정우진 변호사님을 지명했습니다.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24형제 12847호 살인사건입니다. 살인. 제가 가장 많이 맞는 사건 유형이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름 박선영 60세 여성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남편 살해 혐의입니다.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박선영 60세 남편 살해. 알겠습니다. 접견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울구치소.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접견실은 차갑고 음울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짧게 자른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성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로펌 정우진 변호사입니다. 네. 여성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지명한 게 맞습니다. 왜 저를 지명하셨습니까?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냥 신문에서 봤어요. 무죄 승소율이 높다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그런 이유로 저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영 씨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35년을 살았다고. 처음에는 좋았다고. 하지만 10년 전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고.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경찰에 신고하면 더 맞았다고. 그렇게 10년을 버텼다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10월 7일 밤 11시쯤이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박선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부엌칼이 보였어요. 식탁 위에. 그래서 들었어요. 그리고 찔렀어요. 몇 번? 10번쯤. 10번. 정당방위를 주장하기엔 많은 횟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찔렀습니까? 박선영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만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기록이 있습니까?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경찰 신고 기록? 없어요. 신고하면 더 맞았어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습니까? 자녀나 형제? 박선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혼자예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0살인데 혼자라니. 부모님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는요? 없어요. 친구는요? 없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마치 저처럼.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할 겁니다. 증거를 최대한 모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박선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혹시 변호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35살입니다.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선영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박선영 씨가 보였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박선영 60세. 서울 은평구 거주.
남편 박철수 65세 사망. 은평구. 그 지명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제가 버려진 고아원이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에서 은평구가 얼마나 큰데? 단순한 우연이겠지.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박선영 씨가 살던 집. 은평구 연신내동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허가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집이었습니다. 20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 그 자리에서 박철수 씨가 숨진 것입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 화장실, 작은 방 하나. 방 안에는 낡은 옷장 하나와 이불장이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여자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해진 옷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양말들. 그리고 맨 밑 서랍.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3월 5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버려진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아기를 낳았다. 새벽 2시 집에서 혼자.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아기는 건강하게 울었다. 하지만 나는 17살이다. 키울 수 없다.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다. 아기 아빠는 도망갔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3월 5일 새벽 4시 결정했다. 아기를 고아원 앞에 두기로. 아니, 버리기로. 나는 나쁜 엄마다.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기는 잘 자랄 거다. 나보다 나은 부모를 만날 거다. 박스에 아기를 넣고 담요로 감쌌다. 쪽지를 썼다. 미안해라고. 그리고 내 손목 사진을 넣었다. 나비 문신이 찍힌 사진. 언젠가 아기가 나를 찾을 수 있게. 새벽 5시 연신내역 근처 사랑의 집 고아원 앞에 아기를 두고 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데려올 것 같아서. 아기야, 미안해. 엄마는 정말 미안해.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선영. 1994년 3월 5일. 연신내역 근처. 나비 문신.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30년을 찾았습니다.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았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제가 변호해야 할 피고인으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94년 4월 10일 고아원 앞을 지나갔다. 아기가 잘 있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자격이 없다. 1995년 3월 5일 아기 첫돌이다.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나를 원망할까? 2000년 3월 5일 아기가 이제 6살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까? 친구는 있을까? 입양됐을까? 매년 3월 5일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2010년 3월 5일 아기가 이제 16살이다. 고등학생이 됐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미워할까? 당연히 미워하겠지. 나는 미워받아 마땅하다. 2015년 박철수를 만났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결혼했다. 하지만 곧 본성이 드러났다. 술을 마시고 때렸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나는 이미 벌받고 있었다. 2024년 3월 5일 아기가 이제 30살이다.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행복할까? 나는 죽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미안해, 우진아. 엄마는 정말 미안해. 우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3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가지고 다닌 그 쪽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어. 일기장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제 엄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그냥 변호사로서만 일해야 할까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것.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구치소로 갔습니다. 박선영 씨를 만나기 위해. 아니, 제 엄마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 박선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손목을 보여주세요. 박선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박선영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 희미하지만 선명한 나비 문신. 30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윤곽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그 사진. 반으로 찢어졌다가 테이프로 붙인 사진. 아크릴 칸막이에 사진을 갖다 댔습니다. 박선영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994년 3월 5일 연신내역 근처 사랑의 집 고아원 앞. 박스 안에 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박스 안에 있던 아기가 바로 저입니다. 우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30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의 목소리.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저입니다. 정우진입니다. 박선영 씨가 칸막이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유리 너머로 손바닥이 마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아. 박선영 씨가 흐느꼈습니다. 30년을 찾았어. 매일 내 생각했어.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년간 준비했던 질문들. 왜 저를 버렸습니까? 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질문이 목구멍에서 사라졌습니다. 일기장을 읽었으니까. 17살 소녀의 절망을. 30년간의 후회를. 매년 3월 5일의 눈물을. 모두 알았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교도관이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박선영 씨. 아니,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변호는 다른 변호사를 구해. 넌 나를 변호하면 안 돼. 왜요? 나는 죄인이야. 너를 버린 죄인이고 사람을 죽인 죄인이야. 넌 나 같은 사람을 변호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우진아. 30년을 찾았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은 강력하게 살인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10회 이상 찔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 측에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웃들을 찾아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박 씨 집에서 자주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소리요? 네, 여러 번 들었어요.
신고는 안 했어요. 부부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5년 전 한 번 응급실에 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늑골 골절, 타박상. 하지만 보호자란에는 넘어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테니까 약국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이분 알아요. 자주 오셨어요. 진통제랑 파스 사러. 얼굴에 멍이 있었나요? 네. 여러 번 봤어요. 선글라스로 가리고 오셨지만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무죄 승소율 87% 정우진 변호사,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될까?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피고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나란히 선 모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선영 앞으로. 엄마가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10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10회 이상 흉기로 찌른 것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히 과잉 대응입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웃 진술서 7부, 약국 구매 기록, 응급실 진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청은 있습니까? 네. 이웃 증인 3명을 신청합니다. 다음 주 2차 공판. 첫 번째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같은 건물에 살았어요. 피고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자주요. 밤마다. 여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부부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신고했어야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두 번째 증인. 동네 약국 약사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주 왔습니까? 네. 일주일에 2~3번씩요. 무엇을 사러 왔습니까? 진통제요. 그리고 파스. 피고인의 외상을 본 적 있습니까? 네. 얼굴에 멍이 자주 있었어요. 선글라스로 가리려 했지만 보였어요. 물어보신 적은? 네. 한 번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넘어져서 그래요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엄마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교도관이 데려가기 전 엄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 박철수의 과거 기록. 20년 전 폭행죄로 벌금형.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년 전 상해죄로 집행유예. 모두 술과 폭력 관련 전과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3년 전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한 기록.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취하 처리됐습니다. 합의했습니다. 남편이 협박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최종 공판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방청석은 더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10회 이상 흉기로 찌른 것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은 참작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변호인 측 최종 변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을 고아원에서 그리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버려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이 17살 소녀였다는 것을,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는 것을,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매년 제 생일마다 일기를 썼다는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을. 재판장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고인 박선영 씨는 제 어머니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고인은 제 생모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들이 아닌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웃 진술, 병원 기록, 약국 기록, 그리고 경찰 신고 기록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을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10년간 맞으며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방어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10회를 찔렀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인의 고의가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재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일까요? 10년간 폭력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에게 또다시 감옥이라는 폭력을 가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피고인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17살의 아기를 낳고 버려야 했던 죄책감. 30년간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고통. 10년간 남편에게 맞으며 살았던 지옥. 이제는 자유를 주십시오. 제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엄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17살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죄입니다. 35년 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변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니까, 아기를 버린 죄인이니까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죄입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 우진아. 법정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30년. 너무 늦었어. 하지만 너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님, 유죄를 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제 아들이 저를 용서해줬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엄마가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선영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10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여러 증언과 기록으로 입증됐습니다. 둘째,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을 폭행했고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록 10회 찌른 것이 과잉일 수 있으나 10년간의 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 상태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당 방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과잉 방어의 측면이 있으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탕.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피고인이 정말 어머니이십니까? 30년 만에 재회인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엄마가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로 마주 섰습니다. 30년 만에 칸막이 없이 진짜로 마주 섰습니다. 우진아.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제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서초동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아니요. 더 이상 혼자 살면 안 돼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밥 먹어. 고맙습니다. 고맙긴. 엄마한테 왜 그래? 서툰 대화였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우진아, 왜 변호사가 됐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을 찾고 싶어서요. 법으로 벌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일기를 읽었어요. 30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으신 거. 엄마도 고통 속에서 사셨던 거. 그래도 엄마 17살이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네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저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크리스마스에 고아원 가볼까? 고아원이요? 응. 너를 키워준 곳이잖아.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12월 25일. 저희는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 사랑의 집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버려진 그곳.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위치는 같았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30년 전 그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우진이? 네. 기억하시는군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우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저는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이 아이를 버린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할머니가 엄마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17살이었잖아요. 우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못해준 30년을 대신해 주셔서.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여기서 사진 찍을까? 사진이요? 응. 30년 전 여기서 헤어졌잖아. 이제 다시 만났으니 기념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나란히 30년 만에 찍는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물었습니다. 우진아, 행복해? 네. 정말?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2025년 12월. 제 사무실 문패가 바뀌었습니다. 정의 로펌 희망 로펌. 이름을 바꿨습니다. 복수가 아닌 희망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법률 지원센터. 17살의 아기를 낳고 어디에도 도움받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한 곳.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 엄마가 그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17살의 아기를 낳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어린 엄마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30년 전 받지 못한 위로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7살 소녀가 센터에 왔습니다. 임신 8개월. 부모에게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버려야 할까요? 엄마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소녀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소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안아줬다면, 도와줬다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벌주기 위해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지키기 위해 서 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앞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인연은 법정이라는 가장 잔인한 장소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사로, 그리고 끝내는 엄마와 아들로. 법은 때로 사람을 갈라놓지만 진실은 결국 사람을 다시 이어줍니다. 저는 오늘도 법정에 들어서며 생각합니다. 정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무너져 있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